강세장이 아직 끝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작년만큼의 강한 장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요. 금리 인상하고 주식시장이 반드시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삼성전자가 제일 좋은 회사고 이것만 사면 돈 벌어가 아니고 삼성전자는 지수 상승보다 못 오른 종목이에요. 카카오, 네이버가 상징하는 것은 미래산업 또는 4차 산업혁명. 네, 자 그럼 이제 슈퍼개미 이종윤 세무사님과 함께 시장을 한번 진단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재미없는 시장이다. 네. 예, 계속 횡보하고 하다 보니까 네. 원래 하락하건 가장 힘든 게 이렇게 횡보할 때가 더 녹아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심리가. 하죠.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내 증시? 일단 이 재미라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제가 예전에 들은 말이 하나 있는데 재미없는 천국, 재미있는 지옥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게 이제 오르지 못하고 있죠. 근데 네. 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 폭락 시기를 비교한다거나 또는 작년에도 한 달씩 이렇게 조정 구간이 있었어요. 7월 말, 8월 말, 10월 말, 올해도 2월 말 이럴 때와 비교를 한다면 사실은 재미는 없지만 막 위험한 상태는 아닌 시장이 좀 계속되고 있고요. 아마도 우리가 재미없다고 느끼는 것은 작년 코로나 3월 저점 이후에 사실 주식은 수익 나면 재밌거든요. 그렇죠. 작년 코로나 3월 저점 이후에 너도 나도 나 50% 벌었어, 100% 벌었어 이런 종목들이 속출하니까 굉장히 큰 재미를 보셨고 올해 들어서는 수익을 한 종목에서 나봐야 5%, 10% 또는 근데 손해 보셨다고 해도 아마 5%, 10% 많이 났을 때 한 15% 나셨을 거예요. 코로나 때는 반토막 난 종목들이 수두룩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재미없는 장을 그 정도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변동성이 좀 적은 장 이 정도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증시 우리가 이제 이게 개인 투자자가 사실은 증시를 받쳐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 증시 강세장, 약세장 이 시그널로 보는 것 중에 하나를 그 거래대금 혹은 네. 개인 투자 예탁금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네.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 작년에 사실 고객 예탁금이 굉장히 늘어났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할 만큼 고객 예탁금의 증가 속도나 그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작년이 확실히 강세장이 맞죠. 지금은 강세장이 아직 끝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작년만큼의 강한 장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예전부터 그런 생각 또는 그런 말을 방송에서 많이 표현을 했었는데 작년에 7월의 조정장, 8월의 조정장 또는 10월의 조정장에서 이 조정장이 이제 하락으로 전환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것을 받을 때마다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드렸었냐면 코로나 저점, 3월이 저점이 바닥이었다면 작년 가을, 여름, 가을, 연말 기준으로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이제 8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사실 제 주식 경험이 한 20년 좀 넘는데 상승장이 6개월 만에 끝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년 이상은 가야지 상승장이죠. 이런 말을 작년 여름, 가을에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조정이 있을 때마다. 근데 이제는 1년 2개월이 됐죠. 그렇죠. 작년 3월이 바닥이라면 지금이 5월 말이니까 1년 2개월이 됐죠. 그래서 그런 기간적인 개념을 접근을 한다면 상승장이 언제까지일지는 아직은 몰라요. 지금 끝났다 안 끝났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고요. 전고점 사실은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고점을 갱신하면 여전히 상승장은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장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작년 여름 가을에 비해서는 1년 2개월이나 됐네. 그러면 지금 테이퍼링 얘기도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도 내년에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재료들에 의해서 주식시장을 좀 흔드는 재료들에 의해서 어떤 계기가 됐을 때 상승장이 끝날 수 있고 그 끝나는 시점이 빠르면 올 가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년 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미 왔을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되게 예민하게 시장을 계속 지켜보면서 빠른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사실은 빠른 대응보다는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썸네일을 봤는데 이게 재미없는 시장 쉬어야 될까? 뭐 이런 제목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쉬는 개념이 그야말로 쉬는 거, 뭐 하루 또는 일주일 이렇게 쉬는 건 상관없는데 떠나 있는 거? 네, 떠나는 거. 제가 정확히 지금 그 표현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 대천정 근처 다 오지 않았냐? 물가 인상도 지금 되게 불안한 시기, 뭐 인플레 얘기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테이퍼링 네.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있고 굉장히 이런 많은 얘기가 나올 때 대천정을 자기가 잡아내고 싶은 거죠. 대천정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난 떠나고 싶어져. 근데 과연 우리 주변에 어떤 성공한 투자자가 대천정에서는 나갔다가 대바닥에선 들어오고 제 주변에 성공한 투자자 중에 그런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절묘한 타이밍 잡는 거. 제 말은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현존하는 전설의 투자자라고 하는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대천정에 다 팔고 뭐 놀러 다녔다고 저는 들은 적 없거든요. 그렇죠. 또는 우리나라의 많은 뭐 소위 말하는 슈퍼겜이나 성공한 투자자분들도 하락장에서는 분명히 온몸으로 그거를 맞서서 손해가 나더라도 손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바닥이구나, 뭔가 왔구나, 찬스가 다시 한번 또 실어주고 이러면서 재산을 불린 거지. 초보 투자자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나는 대천정에서 나가고 대바닥에 들어올 거야. 이런 타이밍을 잡는 거는 그냥 뭐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시장을 좀 천천히 관찰하면서 좀 포트폴리오의 변경 또는 현금 비중의 변화 이런 것들로 장에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마침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시장을 이제 흔드는 그 요인 중에 하나, 불안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네. 그 다음에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테이퍼링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일시적 변동성은 있으나 다시 더 크게 상승하는 계기가 된다. 왜냐하면 경기가 그만큼 좋다.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첫 번째 금리 인상은 오히려 주식의 상승 신호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다른 반대쪽 사이드 의견은 그러나 그것이 낮은 주가 때라면 가능하지만 지금은 너무 높기 때문에 틀린 얘기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뭐 제일 좋은 처신은 중도죠. 그래, 그 가운데 묻어가는 왜냐하면 걸로? 지금 말씀하신 두 의견이 약간 극단적인 의견인 거죠. 금리 그치. 인상하면 끝이다. 아니면 금리 인상 초기엔 괜찮다. 뭐 둘 다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제 주식 투자에 뭐 다른 분들은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20년의 투자 경험을 살려서 기억을 해보면 금리 인상하고 주식시장이 반드시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만약 그게 맞다면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주식을 잘하고 큰 돈을 벌었어야 될 사람들은 금리 전문가들이었을 것이거든요. 금리 전문가는 당연히 주식 전문가랑은 다른 분들이겠죠. 근데 저는 금리 전문가가 돈 벌었다라는 말보단 주식 전문가가 돈 벌었단 말을 더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제 20년의 경험상 주가가 떨어졌던 시기를 보면 뭐 IMF랄지 아니면 밀레니엄 파동 때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아니면 코로나 위기 때 이런 때가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이 떨어졌어라고 말하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 금리 인하는 사실은 경제를 조절하는 정책일 뿐이지 경제를 조절하는 정책과 똑같이 움직여서 주식시장이 그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시장은 올라간다라는 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뭐 폭락이야 이런 거에 동의 절대 하지 않고요. 다른 변수가 생긴다면 모를까. 그리고 아마도 금리 인상 처음 한 번, 두 번의 시기는 상승의 연속선상이 있을 수 있어라는 의견에 추가적으로 하나 만약에 저도 그 의견에 동조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덧붙인다면 결국은 실적 상세가 기다리고 있어. 심지어 지금 가치주들이 사실 올해 연초부터 좋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것들도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야,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 기술주보다는 가치주들이 좀 더 유리해. 왜냐하면 실적들이 더 좋으니까. 그 가장 큰 반증으로는 그 증거로는 제약바이오들이 뭐 몰락 아닌 몰락을 예를 들 수가 있죠. 작년 연말부터 지금 한 6개월 흘렀는데요.
6개월 동안 가장 좋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업종은 제약바이오예요. 네.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가장 좋지 않은 그런 주가의 흐름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실적 장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에 약간 소외됐을 수 있고, 또 하나는 5월 달에 공매도 재개. 공매도라는 건 결국은 실적이 안 좋은 종목, 뭐 소위 말하는 공매도는 어떤 업종, 어떤 종목에 치는 건가요? 거품에 낀 종목이요. 뭐 되게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럼 거품이 낀 종목, 거품이 낀 업종을 우리는 보통은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실제건 아니건 이미지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아까 말씀하신 금리 인상의 초창기에는 올라갈 수도 있어는 실적이 수반된다면, 업종별로 실적이 수반되는 업종 또는 글로벌 전체 경기가 실적이 좋아진다면 계속 우상향할 수 있어라는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작년에 이제 그 새로 들어온 이 주린이들, 주식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다행히 이제 우량주 중심으로 많이 투자를 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투자했고, 그리고 작년에 재미를 좀 봤고요. 네. 근데 이제 올 1월 이후로 계속 그 대형주들이 이제 부진한 뒷걸음질을 하면서 네. 이제 다 물렸다 이런 네. 표현을, 특히 저 금년도에 또 주린이 분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삼성전자만 뭐 170만 명 이상이 뭐 늘어났다고 하니까 네. 주주가. 그래서 지금 그 아주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어떤 기간 조정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이미 시세 분출 후에 그냥 자연스러운 되돌림 과정으로 보시나요? 일단 이 부분도 작년에 동학개미 운동으로 들어온 한 1년 미만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에서 대체적으로 뭐 삼성전자만 사면 돼, 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죠. 네. 특히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주식을 20년을 하면서 삼성전자 말고 굉장히 많은 종목에서 수익이 났었고,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 한 종목만 갖고 있었다면 지금 수익 난 것보다 더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삼성전자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대표주예요. 대표주인 이유는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이죠. 그것도 2위와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1위 기업이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제1의 산업은 반도체 산업이에요. 역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제1의 기업이면서 반도체 산업의 제1의 기업이에요. 그럼 저는 주식을 할 때 그 업종과 또 그 업종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작년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반도체 산업을 선택한 거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지수가 작년 코로나 저점부터 현재까지 2배 이상 올랐죠. 1400포인트대에서 3000포인트 이상까지 올랐으니까 그렇죠. 지수가 2배 이상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사실은 뭐 2배 정도거든요. 지수보다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해와 편견을 깨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제일 좋은 회사고 이것만 살면 돈 벌어가 아니고, 삼성전자는 지수 상승보다 못 오른 종목이에요. 그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만 사면 되는 일단 깨졌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죠. 업종을 반도체 업종으로 선택한 건 잘한 일이라고요. 그 이유는 한일 무역 그 마찰 이후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던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 저점 대비 뭐 많게는 대여섯 배 이상 오른 종목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반도체 산업에 공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부품 국산화에 성공한 회사랄지, 또는 요즘 비메모리 반도체에 삼성이 투자를 많이 한다는데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좀 선도적으로 움직임이 있었던 반도체 소부장을 살까라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지수 2배 조금 넘게 오르는 동안 만약에 삼성전자를 샀으면 2배밖에 못 벌었을 텐데, 반도체 소부장 우량한 종목을 잘 골랐다면 3배, 4배, 5배를 벌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섹터별로, 그 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뭐 좀 다른 어떤 그 퍼포먼스를 보였을 텐데, 일단 그러면 이제 현재 시장 좀 섹터별로 좀 하나씩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죠. 차트를 보면서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종목보다 우리 저 세무사님 그 다이어트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이 궁금한가 봐요. 살이 너무 슬림해지셨다고. 진짜 몰랐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배가 많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지금 한 2달 좀 넘었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건강에 약간 적신호가 와서 한 2달 한 열흘 된 것 같아요. 당뇨 판정을 받았는데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초기 암 판정을 한번 받았었거든요. 근데 초기 암 판정 받았을 때는 뭐 수술하면 돼. 뭐 이런 좀 단기간에 빨리 그렇지, 나을 수 치료하면 있어. 되니까. 네, 이런 생각이었다면 2달 좀 전에 당뇨 판정을 받았을 땐 와, 큰일 났다. 이건 수술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당뇨약을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막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라는 당뇨에 좋지 않다는 음식을 다 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먹을 게 안 남더라고요. 왜냐면은 당뇨에 좋지 않은 음식은 당이 들어가 있는 음식인데요. 사실 단백질하고 샐러드 빼고는 거의 다 당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탄수화물도 뭐 몸에 들어가면 다 당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걸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뭐 술은 당연하고요. 술은 당연하고, 뭐 좀 단 음식들, 뭐 당연히 간식이랄지 패스트푸드랄지 이런 음료수랄지 이런 거를 전혀 안 먹었어요.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 전도사가 돼서 딱 드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 먹고 다이어트 했어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다이어트 실패하시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뭐 안 먹고 성공하는 거지 안 뭐 먹어야. 먹고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몸에 나쁜 음식 안 먹고 건강한 음식만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식 투자든 뭐든 우리가 그 뭔가 어떤 확 변화시키는 계기, 네네. 이거는 어마어마한 충격과 고통이 따르는 네네. 그 어떤 계기를 만나야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는 정말 한번 뼈저리게 손해를 봐야 투자도 뭔가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네, 한번 들어가 보죠. 어쨌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차트로 간단히 한번 업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업종을 볼 때 업종으로 보지 않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봐요. 상위 시가총액 종목으로? 상위 종목으로 보면 업종의 대표주가 다 있고요. 업종의 대표주만 보면 그 업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업종의 1위, 2위를 같이 보면 둘 다 좋으면 이 업종이 진짜 좋은 거고요. 만약에 둘 다 나쁘면 업종이 별로 안 좋은 거고, 또는 둘 중에 하나가 좋으면 그 종목은 진짜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가총액 한 30위 정도까지 보면은 아마도 제 생각엔 대부분의 업종이 다 커버가 되고, 뭐 30위 중에서 중복되는 업종들 빼고 하면은 뭐 한 20개 정도 보면 아마 대부분 중요 업종들이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하나하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죠. 먼저 삼성전자죠. 우리나라 500조짜리. 지금 현재는 좀 떨어져서 470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가 일단 없어요. 그죠? 그렇죠. 1월 달에 고점 이후에 재미가 지금 5달째 없어요. 언제부터 재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2,000원이죠. 지금 저점이, 코로나 저점이, 삼성전자 코로나 저점이 42,000원인데, 오늘 종가가 8만원이 안 돼요. 즉, 2배가 안 오른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지수는 오늘 코스피 지수가 3,165잖아요. 바닥이 1,400이었죠. 1,470인가? 당연히 지수는 2배 이상 올랐죠. 그럼 반도체 업종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업종은 좋았다. 중소형주 쪽은 좋았는데 대형주는 지수보다도 못 올랐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는 재미있어질 것 같니?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뭐 빨리 재미있어질 것 같은 차트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반도체 종목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반도체 소부장에서 비메모리 쪽 또는 국산 부품 개발, 뭐 국내 유일의 기술 이런 종목들을 찾아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인데요. 굉장히 핫한 업종이자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차트가 바로 다르죠. 방금 전에 봤던 삼성전자하고 네이버만 해도 다른데 카카오는 더 달라요. 카카오는 오늘 4%가 올랐는데요. 역사적 신고가 근처거든요. 그러네요. 이 종목의 4월 달의 고점은 액면 분할 정지 이후에 재개됐던 날이에요. 재개됐던 날 최고점이, 장중 최고점이 132,500원인데요. 오늘 종가가 126,000원입니다. 한 6만원 차이 나는데, 그 6만원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6%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카카오는 6%만 오르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래소 지수는 역사적 신고가 갱신하려면 좀 걸리거든요.
지수보다 훨씬 빠르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카카오 저점이 25,500원이었어요. 코로나 저점이 3월 19일. 25,500원에서 오늘 종가가 125,000원이니까 정확하게 25,000원, 125,000원 정확하게 5배가 올랐죠. 지수보다 훨씬 빠르게. 그럼 빠르게 올랐던 이유가 뭔지를 아시면 되는데요.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일단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듯이 플랫폼 회사인데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죠.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슈됐던 것들만 봐도 뭐 카카오는 특히나 자회사 상장 재료가 워낙 많이 남아 있으니까 카카오 뱅크도 있고 페이도 있고 엔터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오늘만 해도 SM의 지분을 네이버와 카카오가 또 인수 경쟁이 붙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최근에 또 카카오 웹툰, 네이버 웹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사업군에서 많은 수익성을 지금 상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카카오 네이버가 다른 대형주들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거고요. 특히 네이버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지금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58조인데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55조예요. 제 기억엔 가장 딱 달라붙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카카오가 LG화학까지 제친다면 3위, 4위가 네이버, 카카오는 최초일 거예요. 왜냐면 카카오 오늘 시가총액 5위도 거의 최초거든요. 코로나 저점 때만 해도 아마 카카오는 저기 10위권 밖이었거든요. 계속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가 상징하는 것은 미래산업 또는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 업종으로는 2차전지 3대죠. LG화학, 자동차? LG화학,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죠. 차트 3개 중에 현재는 SK이노베이션이 가장 강해 보여요. 그 이유는 아마도 포드사와의 관련 재료가 나온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LG화학이 가장 약해 보이죠. LG화학은 그렇죠. 사실 어제 거래가 터지면서 음선 나왔는데 오늘 거래가 또 터지면서 음선 나왔어요. 즉 무슨 뜻이냐면 네. 기본적으로 차트 분석을 할 때 원래 정상적인 건 오르는 양선에는 거래가 좀 터지고 내리는 음선에는 거래가 죽는 게 정상이에요. 매일 오르진 못하니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원래 주식이라면 주가가 오를 때는 거래가 터지면서 오르고 내릴 때는 좀 거래가 한산해지면서 내리고 이게 정상인데 LG화학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가 평균 거래량보다 늘어나면서 지금 주가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그게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200일선을 깼어요. 지금 대형주 중에서 200일선을 깬 종목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업종에서 시가총액 1위기는 하지만 지금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이유는 아마도 최근 뭐 배터리 리콜 문제도 있지만 뭐 LG화학과 LG 에너지솔루션 기업 분할도 뭐 그렇게 호재로서 작용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2차전지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전체 중에서도 LG화학이 좀 제일 약한 모습이다라는 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 셋 중에 제일 좀 센 모습이고요. 그 다음 대형주는 이제 제약바이오주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 차트 보면 왜 제가 작년 연말 연초부터 계속 제약바이오가 가장 안 좋은 움직임이라는 거 쭉 내려왔네요. 네. 그럼 제약바이오는 안 좋아. 왜? 대형주가 지금 안 좋았었잖아. 몇 달 동안. 이렇게 접근하시면 업종 분석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역시 1위, 2위, 뭐 아까 제가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훨씬 강하네요. 이런 말씀 드렸듯이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훨씬 강한 차트예요. 왜냐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봐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한 월봉이죠. 그러네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 월봉으로 보면은 지금 1월부터 한 3-4달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제약바이오는 업종 자체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위치이고 특히 셀트리온은 많이 조정받고 있다. 이 정도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는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가 5월부터 시작됐으니까 공매도가 조금 이제 우리의 내리에서 잊혀질 정도 그리고 또 실적 장세에 대한 부담감이 잊혀질 정도 됐을 때 다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요즘 장세를 보면 순환매 장세가 좀 명확해요. 안 오르는 업종이 오르고 계속 순환한다라는 걸 어디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최근에 통신 3사의 움직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통신주는 워낙 안 움직이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작년 코로나 저점부터 2배 이상 못 올랐던 업종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거든요.
정말 무거운 금융주도 코로나 저점 대비 2배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올해 2월, 3월, 4월 오르면서 금융주도 코로나 저점 대비 2배 이상이 훨씬 올랐고 철강주는 말해 뭐합니까? 그 무거운 포스코가 3배까지 올랐단 말이죠. 현대차를 데리고 가면서까지. 그러면은 철강 또는 조선 또는 금융 이렇게 무거웠던 종목들도 올해 2월, 3월, 4월에 실적 장세라는 이름 하에 코로나 저점보다 2.5배, 3배까지 올랐단 말이죠. 근데 거의 유일하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저점 대비 2배가 못 올랐던 애들이 SK텔레콤, KT 그리고 LG U+였는데 요즘에 통신 3사가 움직임이 좋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못 올랐던 애들이 한정 같은 애들인데 요즘에 원전 관련주로서도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재료는 어차피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재료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지금 장이 막 작년처럼 따당땅 치고 모두가 다 올라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가 못 올라간다면 돌아가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기준은 뭐냐 했을 때 카카오처럼 확실한 재료가 있다든지 아니면 못 오른 종목 뭐 이렇게 선택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는 제약바이오도 아마 좀 조정을 좀 더 받으면 다시 또 투자자들한테 야 얘네 너무 빠졌는데 뭐 이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탑10에서 아직 말 안 한 유일한 업종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렇죠.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 차트가 그래도 121선에서 좀 지탱을 해주는 차트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보다 더 강한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121선에 닿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가장 약한 차트예요. 그래서 완성차보다 부품주가 좀 더 약했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도 그거는 뭐 애플과의 협업 또 뭐 이런 재료 가치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좀 우위에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현대차, 기아차는 제 기준에서는 어쨌든 자동차의 혁신은 이제 시작인 것이다. 전기차는 어느 정도 진행됐지만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고 자율주행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완성차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아차, 현대차의 선전을 한국 사람으로서 기대도 해보고 실제 그게 주가에도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고 기아차가 차트는 좀 가장 강해 보입니다. 그 아래의 업종에서 좀 의미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업종 대표주만 말씀드릴 거예요. 네.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비주의 대장주이면서 화장품주의 대장주이면서 중국 관련주의 대장주죠. 보복 소비 대장주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화장품 관련주는 작년 코로나 이후부터 우리가 마스크를 끼니까 여성분들은 화장을 더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눈 화장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또 유커분들이 와서 화장품을 많이 사가는 것들이 해외여행객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화장품 판매가 당연히 면세점 판매도 완전히 거의 제로가 됐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작년 가을 겨울부터 굉장히 차트가 좋아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아모레퍼시픽이 거의 중국 관련주 또는 소비주의 보복 소비주의 대장처럼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에서 우리가 파생해서 최근의 보복 소비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항공주들이죠. 그리고 또 여행업종의 움직임이 좋았어요. 오늘도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뭐 여행주들 다 올랐거든요. 또는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주들, 또는 의류주들. 왜냐면 우리가 막 여행 가고 하면 이제 옷 사야 되니까. 그렇죠. 또는 골프 관련주들.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코로나에 의한 피해주들이 이제는 보복 소비 관련주로 바뀌면서 차트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아모레퍼시픽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 이게 시가총액 대형주들을 분석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아시면 굉장히 편해요. 한 30위 정도만 보면 웬만한 업종들 분석이 다 되니까. 그럼 좀 아래에 좀 더 보시면 금융주를 제가 빠뜨렸구나. 철강주도 빠뜨렸네요. 철강주 금융주 보겠습니다. 포스코를 볼게요. 그러면은 철강업에서는 어떤 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면 얘가 13만 3천 원이었어요. 작년 저점에. 네. 그런데 대부분 2배, 3배만 올랐던 작년 가을까지도 26만 원을 돌파를 얘가 언제 했냐면 작년 12월 다 돼서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작년 여름까지는 거의 뭐 재미없었다. 꺼다란 보르자이르였던 거죠.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었어요. 철강 가격 상승.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말하는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뭐
뭐 디스플레이 슈퍼사이클이야 아니면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야 이런 말도 있지만 원래 슈퍼사이클이 그 원어는 원자재 가격 사이클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들이 한 10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굉장히 우상향을 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라는 게 이제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가 시작된 이유인데 지금 작년 코로나 이후에 한 여름 가을부터 원자재 가격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올해 이제 피크를 친 거죠. 그래서 구리 가격, 니켈 가격, 금 가격, 철강 가격 이런 모든 가격들이 이제 올라갔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몇 가지 의문들이 드는 거죠. 어디까지 올라갈 건데 뭐 이런 거. 왜냐하면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대해서 원자재 가격만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자산 인플레에 원자재 가격도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 인플레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주식시장에 올라가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한다면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는 게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 또 하나는 이제 결정적으로 또 한 열흘 전이죠. 중국에서 이제 야 너무 많이 오르고 있잖아. 우리가 원자재 가격 특히 철강 가격 좀 우리가 통제 좀 할 거야. 근데 중국은 사실 우리가 누구나 알다시피 공산국가죠. 한다면 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뭐 한 열흘 전에도 중국에서 야 우리 이제 가상화폐 아무것도 못 사게 할 거고 심지어는 채굴도 못 하게 할 거야. 그래갖고 그 1000조짜리 비트코인이 중국의 말 한마디에 거의 뭐 지금 시총이 한 800조 700조로 쪼그라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철강 가격이라고 뭐 나는 아니야 뭐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과 연관돼서 포스코가 떨어졌다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포스코는 성장 산업이고 대단한 산업이라서 올랐다기보단 철강 가격과 연동해서 오른 게 꽤 크고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당연히 좋은 거 갖다 붙일 수 있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산업, 야, 차가 계속 많이 팔릴 거래. 전기차랑 자율주행차랑 차 많이 팔릴 거면 차에 철강이 많이 들어가잖아. 요즘 조선업이 하락이래. 배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철이 필요하니 뭐 이런 것도 붙일 수 있지만 그래도 최근의 상승은 철강석 가격의 상승과 뗄 수는 없다. 뭐 이 정도 표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철강주 투자할 때 그 철강석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면 철강주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로 기대해도 되지만 철강석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되면 철강주도 좀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건가요? 일단은 100%대 100%는 아니지만 그 비중은 꽤 있다는 얘기죠. 지금 철강주가 오르는 게 뭐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 뭐 조선에도 필요하고 자동차에도 필요해. 원래 포스코는 우량한 회사야.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올해 들어서의 이 상승은 지금 코로나 저점이 13만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종가도 36만 원이에요. 거의 3배거든요. 3배 가까이 올랐네. 3배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전 국민이 사랑하는 삼성전자가 2배가 안 올랐다니까요. 근데 포스코가 3배가 올랐다는 얘기는 분명히 철강 가격 상승과 연동은 분명히 되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네. 중요한 철강주 말씀드렸고 금융주? 금융주는 이제 KB금융이 대장주예요. 근데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뭐 네. 테이퍼링 이후에 나올 게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보니까 금리 인상이 올 거기 때문에 금융주를 지금 담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 네. 이미 선반영돼서 지금까지 쫙 오르지 않았냐 네. 이게 있거든요. 네. 네. 그걸 바탕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선반영돼서 올랐으면 얼마나 올랐는지를 바로 체크를 해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주식은 어떻게 보면 숫자 노름이에요. 야구가 뭐 투수 노름이라고 하잖아요. 주식은 숫자 노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늘 체크하고 파악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K부금융 저점 보면 돼요. 작년 저점이 25,000원이었습니다. 25,850원. 25,800원. 오늘 종가는 55,400원이에요. 거의 2배. 2배. 거의 2배. 그렇게 따지면 금융주는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말할 건 없어요. 그냥 지수보다 덜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아주 안 오른 건 아니다. 삼성전자도 뭐 2배 약간 못 올랐으니까 그냥 삼성전자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언제부터 올랐냐 얘도 한 3월부터 오른 거에서 포인트를 잡고 싶어요. 그러면 3월부터 오른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역시나 실적 장세. 왜냐면 아까 제가 금리 장세야 유동성 장세 했는데 둘 다 틀렸네요. 금융 장세죠. 금융 장세 다음이 실적 장세인데 금융 장세는 일단 작년 연말까지였어요. 작년 연말까지는 하여간 코로나 때문에 돈이 워낙 많이 풀렸고 뭐 너도 나도 돈이 많으니까 막 동학 개미운동처럼 주식시장에 들어왔으니까 금융 장세였죠.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오면서부터
이거 계속 이렇게 유동성이 계속 많지는 않을 거야. 분명히 돈을 회수해 갈 텐데, 그러면 실적 좋은 애를 사야 돼. 이게 실적 장세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 또는 두려움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실적 좋은 데가 어딘데? 야, 금융주가 실적이 얼마나 좋은데? 지금 증권주나 은행주들, 보험주도 실적 다 좋았단 말이죠. 그렇죠. 실적이 일단 좋았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금리 인상 시기의 수혜주는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금리 인상 수혜주는 거의 뭐 금융주밖에 없죠. 금리 오르는데 좋은 데는 금융주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것도 아주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쉽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가격을 올리면, 매가를 올리면, 판매가를 올리면 그 회사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금융주들의 판매가는 결국 금리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예대마진차도 늘어나고 이익이 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금융주는 금리 인상이 수혜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오니까 수혜받을 거 아니냐. 그 두 가지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3월부터 상승을 시킨 거고, 하나 더 붙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5월달에 공매도. 야, 누가 감히 금융주에 공매도를 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또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저 PBR 주들의 공매도를 치는 세력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 세 가지 정도를 봤을 때 올랐어요. 3, 4월달에. 그래서 이제 코로나 저점 대비 2배가 올랐고, 만약에 금융주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이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당주로서의 선택을 하시거나 또는 중장기주로서의 선택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금융주는 정말 뭐 무식하게 막 오르는 종목은 진짜 아니에요. 지금도 금융주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결국은 바닥 대비 2배. 그 얘기는 뭐냐면 얼마나 평균값으로 오른 게 없으면 엄청 오른 것 같아도 아직도 코로나 저점 바닥 대비 그냥 딱 2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업종이니까 나는 무거운 업종이 좋아.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오를 때 천천히 오르고 그 대신 안정적이잖아. 배당도 많이 주잖아. 이런 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